목요일에 용감한 남자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용감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오늘 6차 변론기일 잡혀 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 나올 것 같은데 대통령 지시 부분이 이제 지금 뭐 체포 지시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어떤 내용들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오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에 2번이나 출석해서 뭐 본인의 그 경험을 또 기억을 분명하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태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예정돼 있잖아요. 심판기일을 더 잡을지 아니면 뭐 다음 주 목요일이 마지막 기일이 될지 어쩌면 뭐 한 기일 내지는 2기일 정도는 더 진행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탄핵 심판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부인하잖아요. 뭐 의원 체포해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의원이 아니고 뭐 요원이다. 뭐 별 얘기를 다 간첩이다. 하는데. 근데 선관위에 군 투입하라고 한 건 자기가 지시했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그럼 왜 인정을 했을까? 국회는 그렇게 다 부인하면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래도 우호적인 일부 세력은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 부정선거 때문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선관위의 군 투입은 내가 지시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건 또 인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본인 지지층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헌재에서 보기엔 그러니까 국회 뭐 의원이냐 요원이냐 뭐 다 좋다 이거야. 뭐 100번을 양보해도 선관위에 군 투입 지시한 거 하나만으로도 다 이거는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탄핵 결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국회 측과 피소친 측 양 당사자가 있는 재판이다 보니 양쪽에서 신청하는 증인 증거를 다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하죠. 물론 불필요하고 절차 지연적인 거는 잘라냅니다만 뭐 헌재 심판은 사실상 뭐 진행은 앞으로 더 되겠습니다만 그냥 되라. 그런 대로 굴러가라. 그렇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5차 변론기일에 또 6차, 7차, 8차까지 이렇게 잡혀 있긴 한데 더 할 수 있을지, 더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이렇게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뭐 그래도 그 진술들을 조금 하나 좀 더 짚어보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진술 거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끄집어내라, 총 쏴서 끌어내라 이런 지시했던 부분 본인은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는 다른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부관이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부관이 지금 들었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이진우 사령관 얘기가 안 맞다고 헌법재판소 하는 얘기는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우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두 사람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은 사실은 자신들에 대한 형사 재판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이었던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말 누가 봐도 불법성이 뚜렷한 것은 부인하거나 답변을 거부하고 총론적으로는 군인으로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내가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했으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생각을 했다. 내가 적법 불법을 판단해서 명령을 따르고 안 따르고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총론적인 입장을 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거기서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어떤 군사령관들의 증언이 검찰 진술과 다른 점은 본인들에 대한 형사 사법적 리스크를 좀 줄이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줄어든 거라고 보이는데 뭐 크게 대세에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입장에서
부하들한테 책임을 자꾸 떠넘기는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은 더 큰 어떤 책임, 거짓말쟁이로 지금 만들어가는 모습. 아, 이런 부분들은 과연 이게 맞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더의 자질이 네. 없는 거죠. 음, 사실은 리더는 일이 잘못되면 책임은 자기가 지고 그렇죠. 일이 잘 되면 그 공은 부하들에 부하들에게 돌리고. 나눠주는 게 리더의 기본적인 자세고 뭐 그래야 훌륭한 사람인데 그거 안 되는 거죠. 뭐. 이게 얘가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김재규 같은 사람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밑에 뒤에 부하들도 다 상관없다. 내가 다 지시한 거다. 뭐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제 공판하는 거 기억해 보면 사실은 막 뭐 어디 그냥 건달들도 보면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앞에 그냥 대놓고 옆에 와 있는데 거짓말 시키고 내가 살아나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씁쓸한 느낌도 들어요. 건달은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가끔이 있는데 좀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예. 있습니다. 예. 양치기 소녀는 그렇게 못한다. 아, 양치기도 못한다. 양치기 정도로 표현하죠. 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이제 상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오늘 또 5차, 6차 변론기일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저 국회 국조특위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어제 현장 청문회 구치소 갔는데 결국은 뭐 김용현이나 본인들이 조사 거부를 해서 결국은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은 됐죠. 음. 사실은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노력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투 트랙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달 20일부터는 트랙이 3개가 돌아가요. 아, 형사재판까지. 형사재판이 20일부터 시작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은 지금 현재 그리고 20일 이후부터는 형사법정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물론 국회의 나름대로의 장점은 물론 어제같이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회 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조위는 다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니까 라이브라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국민들이 더 관심이 가는 거는 네. 이제 탄핵이 어떻게 되느냐. 탄핵하고 형사재판. 그렇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 뭐 되면 네. 형량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거 아니겠어요? 자, 탄핵하고 형사재판 또 뭐 저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형사재판 관련해서 윤석열이 보석이나 적부심을 할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구속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도가됐다는 이유인 네.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왜 도가가 됐지? 근데 요거는 이제 중간에 네. 그 체포적부심하고 영장 실질심사 네. 그 기간을 계산해 보니 구속 기소가 되는 시점에 구속 기간이 지났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체포적부심 하는 동안 그 시간 빠져서 한 이틀인가 하루인가 연기가 늘어났던 그 네. 부분. 네. 그게 형사소송법에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보면 체포적부심은 기록이 법원에 간 때로부터 법원에서 다시 수사기관으로 네. 당신은 이제 공수처가 되겠죠. 네. 돌아온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 형사소송법 조문을 보면 때 이렇게 맞습니다.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와 관련해서는 날로 계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보면 검찰에서 물론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아서 전격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건 나름대로 계산해갖고 구속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기소한 거로 제가 계산을 그때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측은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게 구속기간이 도과됐다고 주장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에 하자가 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래서 구속 자체를 취소해달라 이런 청구를 지금 한 건데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가 별로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별로. 왜냐하면 없는 것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같아요. 예. 구속기간을 도과시키면 그야말로 그건 진짜
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거든요. 네. 뭐 예컨대 구속 장소라든지 기간 이런 게 잘못되면 사실 풀어줍니다. 예. 풀어주는데 뭐 그 정도 지금 사고가 일어났는지는 또 대통령 상황인데 그래서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법리적으로 계산을 네. 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 구속기관 도관은 글쎄 실제로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저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정말 대형 사고죠. 그럼에도 이런 걸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분들도 법조인들인데 다. 근데 지금 네.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없었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자극제가 필요한 거 아하. 아닌가. 그리고 이제 주말도 다가오고 그러니 예. 또 주말 집회에서 윤석열을 석방하라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무슨 요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뭐 본인 표현대로 호수에 뜬 달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았잖아요. 네. 저는 그건 본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 얘기다. 본인이 21세기도 벌써 사반세기가 지난 맞습니다. 시점에 독재 국가를 대한민국에서 실현하려고 예. 했으니 정말 아하.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제대로 본 게 아니고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바로 손만 뻗으면 내가 잡을 수 있는 달이 있네라고 뻗어봤던 건데 그거 네. 엉뚱하게 뻗은 거죠. 음흠. 그래 놓고 지금 법률적으로 이런저런 먹히지 않을 주장을 거듭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용산에 지금 뭐 의원들이나 출신들이 오늘 헌법재판소 변론을 방청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아마 곧 접견도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뭐 지도부들은 접견을 일단 했지요. 투탑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변론에 가는 거, 접견하는 거. 이게 과연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뭐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3배 구치소 앞에서 무슨 3배까지 하는 예. 퍼포먼스를 하던데 지금 방청을 가겠다는 국힘 현역 의원들은 사실상 행정관 출신하고 뭐 강명구 의원은 비서관을 그렇죠. 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 예. 뭐 그런 사실은 국회의원들. 캠프 출신이죠. 예. 대선 캠프 캠프부터 출신들. 예. 해서 대통령실에 같이 갔던 그러다가 배지단 측근 중에 예. 배치단 사람들. 예. 사실은 덕분에 출세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어이구 언감생심 뭐 지금 본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고마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개인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방청을 가고 또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면회도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저래 갖고 대선 어떻게 이기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당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의 결사체인데 자꾸 저런 행동들을 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 정당에 유리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정당 전체를 보고 행동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들 본인 입장에서 본인을 위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다 자기 입장에서 행동하는 거죠. 근데 네. 그 대선 스케줄이 확정이 되고 네. 국힘의 대선 주자가 누군가는 뽑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선을 통해서. 그러면 그 대선 후보가 그때 가서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대선 후보는 또 당무 우선권도 있고. 그렇죠. 1순위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대선 후보 확정되면 그쪽으로 힘이 확 쏠리죠. 쏠리니까. 예, 지금 이른바 쌍권총이라고 하는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보다 투탑. 네. 그 투탑은 사실은 그때 가서는 약간 뒤로 물러나는 거고 네. 대선 후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텐데 그 대선 후보가 내 선거를 치러야 되니 앞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선 후보냐에 따라서 정리가 될 겁니다, 입장이. 그 대선 후보 말씀하시니까 지금 지지율 조사상으로는 김문수 장관이 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층에서는. 근데 자기 대선에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대단히 노련하고 현명한 선거 전략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에서는 한동안 1등을 할 것 같아요. 계속 1등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맞죠. 네. 어떤 지금 일부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김문수 장관이 대선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역시 의리와 충성을 지킨다라는 이미지를 더 갖고 갈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엔 정치를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가장 여기서 헛발질을 세게 한 대권 주자는 홍준표 시장이에요. 아, 지금 홍준표 시장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하면서도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저요 하고 손들었잖아요. 맥락이 안 맞아요. 맥락이 조금 예. 그러니까 저건 뭐지?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거 뭐야 탄핵에 반대한다며. 그러면 탄핵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요. 전제하에 어떤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야 되는데 탄핵에 반대한다고는 해놓고는 대선은 제일 먼저 손들고 본인 사실상 손들고, 예. 뭐 대선 나간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예. 뭐 자기 대선 때문에 반대하는 척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에 비해서 김문수 장관은 매우 노련하다 이렇게 봐야 일관성은 되겠네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은 다 보이는 거죠. 사실 국민들의 눈에는. 네. 자, 또 다른 보수 진영의 여권의 대선 주자 한동훈 전 대표 행보가 좀 눈에 띕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났고 뭐 조갑재 대표도 만났다고 하고요. 민주당의 유인태 전 의원도 만났다고 합니다. 나오는 겁니까? 최근에 또 뭐 친한계 유튜브도 만든다고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분명히 나오겠다는 나오겠다. 의지죠. 네. 예. 그런데 과연 최종적인 주자가 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아,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10% 초반 정도의 강성 지지층은 윤석열 부부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뭐 한 15% 내외라고 봅니다만 이른바 보수층 내지는 국민의힘 당원만을 대상으로 볼 때는 퍼센티지가 훨씬 올라가죠. 아, 프로테이지가. 그렇겠죠. 예. 그런데 대선 주자 경선에 있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요 하면 훨씬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안 돼요 하면 사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선 주자 중에 뭐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네. 뭐 어쩌면 원희룡까지 원희룡까지. 쭉 놓고 볼 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요라고 후보 할 사람이 딱 한 명 보이네요. 누굴까? 그게 문제네요. 그게 문제죠, 사실은. 딜레마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치고 나가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같이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라고 보이네요. 전형적인 딜레마 상황이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게 위헌 불법이다. 네. 맞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물론 이제 12월 14일이었죠. 탄핵 소추 과정에서 사실상 당연히 찬성해야죠. 그렇죠. 내란을 저질렀는데 말은 맞는 말인데 이게 정치는 항상 정답만 쫓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다소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탄핵과 관련해서 여우같이 행동한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당 대표 선거 때 62%, 뭐 63%, 64%인가 그 정도 받고 됐는데 그런 어떤 당의 어떤 지지율 같은 것들을 앞으로 좀 받을거나 회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이제는 보여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결단을 결국엔 종국적으로 내렸습니다만 네. 12월 3일 밤부터 12월 14일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 과정까지 한 10여일 동안 당시 한동훈 대표가 약간 좌충우돌했잖아요. 그때 첫 번째 탄핵 그 계엄 때 국민과 함께 맞겠다 이럴 때는 사실은 좋았었거든요. 그날은 사실은. 잘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 왔다리 갔다리 했던 네.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탄핵과 관련해서는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게 입장이 맞았습니다만
그때보다 분명하고 일관된 자세를 보여주면서 일반 국민, 그러니까 당원보다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압도적인 여당 쪽에 대선 주자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지지를 확 얻고 갔으면 네. 그냥 이른바 대세론이 형성될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중간에 열흘 동안 갈팡질팡하면서 예.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리고 당내에서는 또 반발을 사고 이런 부분이 지금 대선 경선을 사실상 뭐 앞두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정치적으로 좀 약점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말씀처럼 이제 조기 대선 지금 아마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시간대로 봤을 때는 뭐 2월 말, 3월 초에 탄핵 결정이 난다면 4월, 5월 정도는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스케줄이 제일 네. 유력하죠. 예. 그러니까 12월 13일 8차 공판 이후에 더 잡을 거냐. 네. 어쩌면 한 번 정도는 더 할 뭐 수 잡을 있을 수 것 있게 되면 같아요. 최종 변론하라고 하는 예, 뭐 그런 예. 기회를 줄 수는 있겠죠. 최종적으로 뭐 예. 얘기 들어보자 그래 하고 싶은 얘기 다 다 해. 하라. 우리 뭐 얘기는 들어줄게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2말 3초예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더 늦어지진 않을 것 예.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지금 조기 대선 가능 상황에서 개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개헌을 내겠다고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개헌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글쎄 원포인트 개헌 정도는 아. 뭐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헌법을 쫙 이렇게 수정하는 작업은 시간상 어렵겠죠. 그건 대선은 4월 말 5월 초 정도 걸리는데 지금 벌써 5월 이제 오늘 6일인 2월 그러니까요. 6일인데 헌법 전반적인 개정 작업을 언제 다 해요? 87년 헌법을 지금 바꾸려면 그 몇 달 만에 될 것도 아닌 것 그럼요.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요. 네. 국민 투표도 있어야 되고. 국민 투표법이 제가 알기로 지금 위헌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완포인트만 합의를 해서 하려면 그거만, 네.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개헌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약속을 받는 수순 정도에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다면 개헌에 대해서 한다. 내가 당선되면 그 정도. 뭐 올해 말이 됐던 내년이 됐던 뭐 예를 들어서 스케줄로 보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아하, 있잖아요. 그때 가능하겠네요. 내년 6월 한다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거를 목표로 개헌 작업을 하겠다. 네. 빈말이 아니고 그 전처럼 뭐 개헌 얘기만 꺼내놓고 당선되고 나서 아예 안 해. 뭐 이거 그래서 안 되고. 개헌은 뭐 지금 개헌 얘기하면 모든 이슈가 빨려드는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됩니다. 뭐 네. 이런 레토릭이 몇 번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약속. 양심에 호소하는 약속 정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가 가능한 상황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제 추경 관련돼서 또 반도체법 처리하려고 여야정이 지금 모인다고 합니다. 지금 다 모여서 뭐 의장하고 여당, 야당 대표들 모인다는데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네. 저는 거꾸로 여당이 이거를 할까 싶어요. 여당이요? 야당이 아닌 여당. 예. 왜냐하면 민주당은 뚜렷하잖아요. 이거 만약에 돼 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R&D 분야는 52시간의 예외 규정을 두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추경도 뭐 10조가 됐던 20조가 됐던 추경에 대한 합의를 해. 그러면 합의한 사람들이 일단은 뭐 오랜만에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거니까 그 스팟라이트를 받을 텐데 민주당은 누가 받을지가 확실해요. 이재명 대표요. 그럼 명확해요. 예. 국민의힘에선 누가 받죠?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도 좀 마땅치 않고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받긴 받겠지. 예, 누가 비대위원장이 됐든 원내대표가 됐든 받긴 받을 텐데 권영세, 뭐 권성동. 예. 그 사람들은 대선 받아서 주자가 뭐합니까? 아니잖아요. 받아서 뭐 합니까? 예. 대선 그러네요. 주자가 아닌데 그래서 과연 이거를
남의 집에 잔치상을 차려줄까라는 조금 걱정이 돼요. 하긴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고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쉽진 않다. 또 이런 거 모든 게 보면 실리하고 명분 두 개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명분도 있어야 되고 이득도 좀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정치적 이득 그게 지금 적어 보인다는 거네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항상 근데 실제 결정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쫓아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용가라 세대 김용남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